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답 바로 보죠. 2번.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점을 고려할 때 쭉 들어가죠.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해야 한다는 결론을 당연히 도출할 수 있다. 틀렸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요거는 우리 헌법의 그 102조에 가면은 헌법 102조에 가면 법원조직 법정주의, 법원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서 법원의 심급이나 뭐 비슷한 표현인데 이제 관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자가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급이나 관할을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자의 풍부한 형성권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을 다 관할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바로 답이 쉽게 나오니까요. 요것만 이제 보시고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0번. 야, 요거 전체 문제 중에 최고 난도입니다. 최고 난도 문제. 네. 요 문제는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문제 입수도 하기 전에, 그죠. 카톡으로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진과 함께, 그때 이제 요 문제 물으시더라고요. 정답을 책정했는데 이게 맞느냐. 정답에 보면 특히 2번하고 4번이 또 고민이 돼요. 니은 디귿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문제되는데 잘 책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 최고 난도예요. 자, 먼저 기억.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규정한 것은 합헌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접근하기 힘든 지문인데, 과실을 규정한 것은 원활한 공무집행을 위한 입법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다. 네, 요거 법률로 이미 형성된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최초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에 제약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헌법에 가면 이게 이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우리 헌법상으로는 이 고의 과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없어요. 직접 없고,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직무와 직무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행위가 이제 존재하면 그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요 두 가지가 결합한 결과로 이제 합헌 나왔는데요. 일단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지,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 이런 것들은 헌법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이제 이걸 끼워 넣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이제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들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헌 아니냐 물었지만, 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일단 그 구성 요소에 보면 보통 우리 민사 불법행위나 뭐 형사 불법행위 같은데 불법적 행위들 가보면 대부분 다 고의과실 이런 주관적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잖아요. 거기다가 불법행위란 것 자체가 고의과실을 뭐 포함하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법률 유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라는 개념도 법률로 이렇게 규율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 헌법상 불법행위의 이제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주는 내용이지, 이미 이제 헌법에서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새롭게 제약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형성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됐네요. 자,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지 형성된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게 우리 판례단 말이에요. 법률 유보 이런 결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형성된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처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자, 이제 기억 틀렸고요. 자, 그럼 어려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보시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재판관이 이걸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각하결정을 내린 경우에 적법한 청구를 각하결정 내렸어요.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원래 이제 그 헌재재판관이나
법원의 법관들이나 이런 넓은 의미의 재판관들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 요건을 엄청 엄중하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게 헌법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굳이 적용한 결과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웬만하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를 웬만하면 부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심급제도 같은 것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관들의 어떤 이제 판단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걸 대비해서 우리 제도가 다 이제 그 심급제도 그 쉽게 하면 이제 불복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급이 있다는 말이 이제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즉 이제 불복제도가 있다는 것인데 이제 불복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 절차로서 이제 불복 절차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구제 대책이라고 봤어요. 이게 이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구제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배상과 같은 이런 우회적인 뭐 금전을 받고 이런 우회적인 것들보다 판결 자체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이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엄격한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는데 요때 이제 다만 헌법재판은 불복 절차가 없어요. 헌법재판은 단심제입니다. 네, 그렇죠. 1심, 2심 안 나눠져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것들이 또 헌재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심급도 존재하지 않는 데다 일사부재리 한 번 다뤘던 사건을 다시 못 다루게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단심제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재심을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재심을 인정하지만은 그 워낙 다루기 힘들고 예외적 재심제가 있지만은. 극히 우리 헌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이제 법규범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뭐 재심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이 각하결정 하여튼 그 예외적으로 재심 허용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엄격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심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좀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1, 2, 3심 기본적인 1, 2, 3심을 기준으로 보면 단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복 절차가 적용될 불복 절차를 통해서 시정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국가배상 책임이 근본적인 요소를 대체한다 해가지고 이제 인정한 사례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자 그다음 디귿으로 갑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 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법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법치주의죠. 행위에 근거가 된 법조항에 대해 행위 후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네, 행위 이후에 그 근거법에 대해서 사후에 위헌 결정 나왔다는 거예요. 사후에, 행위 후에. 위헌 나왔다. 행위 당시에는 그러면 어때요? 합헌적으로 추정되는 법이었죠, 그죠? 행위 당시 이제 합헌으로 추정되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위 후에 그 관련 법이 위헌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합헌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유효하게 추정되는 법에 따랐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의과실이 있다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자, 일단 기역, 리을은 아주 어렵고요. 디귿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례고, 이제 리을이 또 문제인데요. 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전부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민주화 운동 보상법 조항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적이다. 이렇게 딱 끝났는데 요 사례 이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재판상 화해 조항은 대부분 합헌인데 그 국가배상법상 재판상 화해 조항하고 민주화 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조항 요 두 가지가 이제 위헌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법 해가지고 이제 법 명칭 따가지고 이제 위헌 나온 것들을 외우는데요. 요 이제 손해의 종류가 그 손해배상 대상인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상인 이제 손해의 종류가 자, 유형이 크게 이제 재산상 손해하고 정신상의 손해, 위자료 뭐 포함해서 이런 넓은 의미의 정신상 손해로 크게 나눠지고요. 재산상 손해는 이제 또 다시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도 판례에서 보면 적극적,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거든요.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화 보상법에서는 정신적 배상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상 손해만
재산상의 손해배상만 이제 배상을 해주는 근거를 두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근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산상 손해, 즉 적극적,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모든 피해를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게 재판상황회를 설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도 않는 것까지 문제를 못 삼게 만드는 이런 최종 종결 효과는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판례를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 소송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판례의 그 요지를 우리 기본서에서 한번 읽어보셨다면 읽어본 사람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드리는 결론 정도만 딱 가지고 이제 같이 읽어봤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기본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같이 그 판례 박스를 들어가서 한번 쭉 읽어봤었어요. 그때 이제 용어들이 이 용어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때 관심 가졌던 분들은 그나마 풀 수 있고 그냥 대충 지나치신 분들은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0번이 전체적으로 최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맞추신 분 제가 이제 박수 쳐드렸죠. 칭찬 엄청나게 해드렸어요. 카톡으로 이제 답변 보내면서 합격 기대해 보자 이러면서 이거 맞췄으면 붙어야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다려봐야 되죠.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런지 뭐 아직 미지수니까요. 자, 이제 31번 갑니다. 교육받을 권리. 자, 이것도 4번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31조는 교원의 기본권 보장 내지 지위 보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보장하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한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요게 이제 이 지위라는 말의 포괄성 때문이죠. 이 지위라는 말이 각종 이제 사실상, 경제상, 법적인 법률상의 지위를 얘기하죠. 사실적, 법적 지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법적 지위 이런 데는 뭐 권리자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의무자로서의 그죠? 뭔가를 이제 준수하고 복종해야 될 이런 지위도 들어갑니다. 지위라는 말 자체가 의무까지도 포함하는 의무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위라는 말 자체는 그냥 이제 그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만 보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권리 이 같은 이제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제 여기다 체크할까요? 권리를 보장하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 권리를 제약해서 이제 의무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논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좀 평이한 내용들이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2번 근로의 권리 그리고 근로 3권까지. 자, 요것도 뭐 조문 지문들이 쫙 깔려 있는데 1번 지문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권 주체성 문제 이게 근로기본권에 오면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잘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근로의 권리는 단체는 주체가 못 됩니다.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땀 흘려서 일하는 현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근로 3권의 단결권 같은 경우는 조직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로서 특수결사죠. 결사자의 일반론이 들어와서 개인이 조직체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조직체가 유지존속되는 모두를 다 보호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노조 같은 단체도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근로의 권리냐 근로 3권이냐에 따라서 이 단체들의 주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볼게요. 정답으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거 근기법에 있죠.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인데 월급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제도 배제한 거 위헌 나왔고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제외한 거는 합헌 나왔죠. 자, 근데 요번에는 그걸 묻지 않고 그 판례들의 이제 가장 이제 그 출발 논리인데 이 해고 예고는 지금 이제 법률에서 근기법이란 법률에서 제도화 시켜 놓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법률상의 제도냐 아니면 헌법상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이제 권리의 구성조소냐 우리 현재가 후자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해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권리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그 권리의 내용을 입법자가 법률로서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미 헌법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해고를 이제 예고를 받은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구직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대책들은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해고 자체가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자,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 속에 내포가 가능합니다. 내포 가능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근로의 권리의 내용으로 봤고, 이것도 우리가 연습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을 아시면 바로 답이 쉽게 책정되고요. 자, 이제 3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온 내용들은 앞에 중간쯤에서 좀 난도 있는 문제들에 비하면 좀 이제 평이한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정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3번. 국가에게 헌법 34조에 의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34조 가면 이제 장애인 복지 책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자, 이는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할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뜻하는 것이다.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네요. 그죠? 예,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 3번으로서 무리 없이 다 답을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권력 분립 원칙, 이제 통치 구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1번 먼저 보죠. 과세관청이, 틀린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기존에는 존재했지만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 위헌이라고 했죠. 반하지 않는다. 바로 틀렸네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번에서 바로 답을 책정할 수 있고, 이거 고민스러웠으면 이거는 저도 고민스러워요. 1년 투자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됩니다. 논거가 여러 개죠. 우리 현재가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도 반하며, 또한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조세 법률주의, 조세에 관한 규율은 엄격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어요. 다양한 이제 논거가 형성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이 이제 나온 건데요. 합헌적 법률에서도 많이 보고 조세법률주에서도 또 봅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 두 군데 박혀 있거든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해석이죠. 해석이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법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죠. 근데 지금 이건 어때요? 효력이 상실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든. 이거는 결국 이걸 이제 유하게 본다. 요거는 입법 창설, 법의 창설, 즉 입법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입법권이 없는 법원이 사법권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의 범주를 넘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유한 입법자의 권력을 침해하고 그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존재하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 조세법의 기본 원칙도 해친다. 그래서 위헌나사리니까 답이 쉽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권력 분립 원칙의 평범한 내용들이고, 뭐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인데 특검법 위헌 나온 거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죠.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자, 1번 지문. 이것도 우리가 김홍신 의원 사건이나 리딩 케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의민주제의 자유위임 법칙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 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제하는 근거가 아니며,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어느 정도 구속을 받는 것은 필요하거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였죠. 그래서 김홍신 의원을 그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임 조치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요게 이제 대의제 자유임하고 정당 민주제의 정당 기속성,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는 지점인데, 우리 현재가 둘은 조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의제의 자유임과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민주제 일정한 정당 기속, 조직을 보장하다 보니까 그 조직의 운영 논리에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복종하도록 하는 것들은 당연하죠. 근데 이게 충돌합니다. 국민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들이 일개 무리의 구속을 받는다. 국민 집단한테 구속 안 받으면서 일개 정치 무리의 구속을 받는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 국민 주권을 해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화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규범 조화설, 조화가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조화를 이제 긍정하고,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결론이 뭐죠? 의원의 법적 지위, 즉 의원의 신분이나 국민이 직접 준 이런 의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런 법적 강제는, 자, 정당의 법적 강제, 이런 거는 이제 안 되죠.
예, 이런 거는 대의제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의제와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만 구속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이런 것들만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법적 강제, 의원직 박탈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사실상 강제, 즉 출당 조치나 전임 조치나 의원직을 손대진 않는 이런 것들은 가능해서 합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죠.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현권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권한이므로 좋죠. 근데 그 다음에 틀렸어요.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들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민 주권에 기초해서 주어져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네가 마음대로 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권이 없어요. 예, 그 처분권은 국민들만이 가집니다. 국민이나 제도만 가집니다. 예, 국민이 직접 가지면 직접 민주제고, 예, 이제 제도를 통해서 뭐 탄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쫓겨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 또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위가 투철하게 보장되지만은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선거에서 안 뽑아줌으로써 문책하고 이런 방법론들이 있겠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직을 하여튼 함부로 박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도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박탈도 못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직접 준 거라.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직무보수행위 이론, 유승환 의원 사건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법칙이고요. 그다음 이제 4번은 법률 조문인데 국회의원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되죠, 그죠?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 헌법 44조에서 국회 동의가 없는 한 체포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또 체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체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게 바로 그 체포 동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데 국회에다가 바로 체포동의 체포를 이제 제한하는 이런 이제 서면을 제출하다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그 이중성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서로 막 응얼대고 이런 엄청난 경쟁자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국회의원의 체포동 이런 게 문제되면은 또 똘똘 뭉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우리 의원들을 함부로 손대? 한두 의원 손댈 수 있다 보면 자기한테도 손댈 수 있기 때문에 막 원천봉사하려고 하죠. 방탄국회의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국회에다 바로 제출하게 되면은 판사가 그 정치적인 논란에 바로 이제 정치적인 도마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판사가 정치적인 비판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게 제출을 하고 정부가 대신 국회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방패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패막.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36번 대통령과 정부 쪽으로 가죠. 네, 1번은 뭐 국가긴급권 요건 따지는 건데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의 요건이 좀 다르죠, 그죠? 통 큰 긴급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통제 이제 강화 또는 뭐 약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 무난하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뭐 2번은 너무 당연하고 아까 국회의원의 특권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여된 게 아니라 나란 일을 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개인이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정계 논리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조직 요소죠. 조심할 게 포함하여 요런 거 들어가면 이제 안 되죠. 포함하여 들어가면 안 돼, 그죠? 대통령, 국무총리와 끊고 15인 이상 30인 이하. 그래서 이제 의장단하고 그 패널로 구성되고 있죠. 국무회의는 의장단 2명, 그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숫자만 쓰죠. 2명.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이 15인 이상 30인 이하. 그래서 최대 32인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대 32인 구성. 이런 것까지 문제 나와요.
최대 몇 명까지 구성이 가능하냐. 이런까지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비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행정기관에 일하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던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불용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기관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아, 좋네요. 안기부 사건에서 나왔던 중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개 몰라도 4번 또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니까 바로 이제 답은 책정하는 거 가능한데, 자, 대통령 직속으로 안기부를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기부가 이제 불만이던 국민들이 딴지를 걸어서 위헌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대통령 직속 안기부 설치. 결론적으로 합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원으로 발전해 있죠. 자, 여기 이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현재가 지금 헌법 86조 예양에 가면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이 있어요. 각부 통할권. 자, 근데 이게 통합 관할이죠. 예, 통합 관할의 대상이 되는 이제 행정각부의 범위가 개념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한정적이고 특징적인 요소를 갖춘 기관들로 한정되는 것인가 했을 때 결론이 한정설이죠. 한정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자, 그때 나온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한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행정각부 관련된 조항이 이 86조 2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94조, 95조, 96조. 자, 요것도 이제 행정각부가 등장하는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제 종합 해석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4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각부 장관을 뽑는다. 즉 각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을 말하죠. 그 다음 첫 번째 항목. 그다음 95조가 불용발포권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불용발포권 두 번째 항목. 그 다음에 이제 96조가 보면 행정조직 법정주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주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기타 법률 정한다. 헌법이 직접 명시한 거 아니면 이제 법률로 막 형성할 수 있도록 형성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기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헌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지만 헌법이 직접 정한 것 외에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런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아야 될 한정적 요소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입법 형성권이 존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합헌이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정계 논리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가볼까요?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 권한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양형 재량권이 있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누리는 것이다. 자, 입법자가 만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계가 있는 재량이다. 예,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헌법이 직접 밝히고 있잖아요. 헌법에 가면은 이제 103조 이런 관련 조항들에서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이 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에 구속되는 이 말이에요. 법에 구속되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량권, 심판 재량권을 우리 헌법이 직접 예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양형 재량권을 축소하는 어떤 가중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자체로서 위헌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중처벌 조항 도입을 통해서 양형 재량권이 이제 축소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자체는 이제 우리 헌법의 규정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문적이고 공고적인 효과밖에 없다, 이런 결론들. 그다음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 이런 것들은 주로 명확성 원칙에서도 많이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루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명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현재는 합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3번 틀렸고, 합헌으로 보는 이유가 이
사법부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관련된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제 관련된 자율권, 예, 사법기관의 혹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조 취지에서 나오는 사법부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적용 범위를 좀 넓게 이렇게 규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법의 자율성. 보장 취지 면에서 좀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들, 포괄적인 어떤 이제 형성권을 주는 것들, 이런 취지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암기가 되죠. 근무성적이 형제의 불량할 것, 뭐 이런 것들은 합헌. 자, 4번은 여러분 이제 판례가 법규범처럼 기능하는 이런 확장력, 즉 동종 유사 사건의 어떤 선판례의 효과들이 이제 동종 사건의 당의 사건이 아니라 그 외 남의 사건에 뭐 확장되는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대륙계 체계, 영미계의 어떤 판례법 사상하고 대륙계의 재정법 사상을 기초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 또는 이제 상급심 판례의 어떤 선례 구속력 원칙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됐고요. 이제 3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소거법을 동원해서 좀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정확하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예, 준비된 그 정도에 따라서는. 자, 1번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틀렸죠. 국회 동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하고 다르게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외우죠. 헌장, 대총, 깜장. 요거 외우잖아요. 문목수가, 그죠? 합헌적 법률 해석의 두 문자인 이제 문목수와 연결된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문을 전문지에 가는 목수님은 워낙 전문성이 대단해서 오래된 낡은 장에 대충 깜장칠을 해가지고도 멋지게 리폼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충분한 밥벌이를 하신다.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 대상입니다. 예, 국회 동의 대상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그렇대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대법원의 구성원들은 전부 동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필요하고요. 감사원이죠. 이제 감사원도 보면 장만 국회 동의를 받지.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그 감사원의 구성위원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86조 국무총리 통할조항 안기부 사건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근데 요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써져 있어요. 헌법전에. 그래서 고유하게 자신이 직권으로 통할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이런 조항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단순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리죠.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만 통할을 하지 단독으로 고유하게 직권으로 통할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감사원장의 권한 대행은 연륜, 경륜을 중시한다고 했죠. 그 업무 자체가 아주 포괄적인 회계감독이나 직무감찰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곧이곧대로 이렇게 막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은 나라의 어떤 그 뭐라고 균형 있고 이런 행정들이 탄력적인 행정들이 자꾸 이제 너무 딱딱하게 돼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커요. 그러다 보니 그 기능 자체가 통제권 자체를 너무 딱딱하게 발동하다 보면 국가 행정이 좀 저해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륜 또는 이제 연륜을 우선시하는 이런 권한 대행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요게 안 외우는 거죠. 책에는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있는데 요건 우리가 안 외우거든요. 보지 말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소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을 외워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출제된 게 아니라 1, 2, 3번을 정확하게 알아야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출제된 거니까 소거법으로 푸셔야 돼요. 다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39번으로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이제 심판 절차 다루고 있는데요. 자, 1번은 이제 변론 유형이죠.
구탄 정권입니다. 예, 구탄 정권 서소위 해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은 반드시 구두변론입니다. 자, 2번.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후에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 말이죠. 그대로 다시 청구한 것은 일사부재리에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려요. 예. 그래서 일사부재리가 우리 헌재가 따르면은 뭐 유대인 사건 해가지고 좀 이제 엄격하게 보는데 이제 사건의 동일성까지 요구합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어떤 똑같은 취지의 어떤 주장을 다시 돌봐줄 수 없다 이런 식의 원칙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한 사건에서 뭐 그대로 보완도 않고 그대로 또 요구했으니까 누가 봐도 동일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사부재리 적용이 따르고요. 자, 3번 헌재법은 권한쟁의 헌법소원과 달리 정당예산 심판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쉽죠? 우리가 정권가라는 두 문자 외우잖아요. 정권가. 네. 경제계의 월가와 대응시켜서 정치계의 정권가 이렇게 외워놓기 때문에 두 가지 정당예산 권한쟁의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바뀌어야 되죠, 그죠? 정당예산에 들어가 있지 헌법소원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명문은 그런데 우리 헌재가 요걸 이제 예시서를 취하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소원도 가처분의 이익들, 보전의 이익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많은 사례에서 가처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정당예산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할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해야 된다. 정당예산 심판, 재심 허용 맞네요. 좋습니다. 자, 재심 우리 헌재가 헌법재판에는 헌법재판의 재심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단심제다 하는 게 이 명문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헌재법에도 없고 가처분은 일부라도 규정이 있지만 재심은 아예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재가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한다면 없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재심을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인정을 해요. 엄격 요건 하에서 개별 검토서를 취하죠.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서 다만 이제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죠. 엄격하게. 뭐 엄격하단 말이 말 그대로 이제 중대한 하자, 중대하고 이제 명백한 하자일 때 다뤄주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어쨌든 개별 사안별로 유형별로 검토를 해요. 결론은 규범 통제 장치들 있죠, 그죠? 규범 통제, 규범 통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재심을 허용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데 규범 통제만큼은 안 됩니다. 뭐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나 뭐 법규범을 대상으로 삼는 뭐 권리구정 헌법소원이나 이렇게 법규범 자체를 통제하는 이런 장치들일 때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법규범의 효과가 일반 추상성이라고 하는 아주 대세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국가 공동체 조직 뭐 구성분자 모두를 구속하는 이런 이제 보편적인 효력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에 관여한 이제 소수 당사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규범들이 자꾸 효과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타당치 않다. 법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규범 통제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예산 심판이나 뭐 일반적인 권리구정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법규범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들은 그 소송 관여자들한테만 효과가 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과가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심을 인정하고 있죠. 이걸로 이제 푸는 거. 이제 마지막 40번으로 가겠습니다. 요 40번도 여러분 이제 소거법 같은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위헌법률 심판과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28조 2항의 위헌소원이 이제 위헌소원이죠. 권리구정 헌법소원, 권리소원 말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소원, 즉 이제 불복형 규범통제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본래적인 규범 통제와 이제 불복형 규범 통제의 어떤 적법 요건 이런 걸 묻는 거네요. 자, 이제 보시면 4번만 조금 까다롭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1번, 자, 본래적 규범 통제와 불복형 규범 통제의 대상은 다 같이 요건이 거의 똑같죠, 그죠? 그래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의 해석은 일단 개념이 다르죠, 그죠? 법의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지 법을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법률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은
그 자체 이제 법률에 들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 헌재가 법률과 해석은 개념은 다르지만 불가분적인 총체로서 기능한다. 기능은 그죠? 서로 이제 개념은 당연히 사전적인 개념은 다르죠. 예, 그렇지만은 기능 면에서 본다면 불가분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취급될 수 있다. 일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정위 그 법률에 그 법전에 쓰여 있는 문구 뭐 문구대로 그냥 적용하는 경우들은 드물잖아요. 예, 아주 엄격설이 적용되거나 뭐 특별한 취지 없으면은 그 이제 문구의 내용을 이제 판관들이 혹은 이제 행정가들이 그때 이제 실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종합 해석해서 그 적용 범위가 어떤 건지 이 문헌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낸 다음에 분석된 결과로서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률이 사회의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해석을 매개로 해서 기능을 하는 결과 불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위원 청구, 즉 법률 자체를 통으로 위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어떤 해석 부분,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면 위헌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한정위원 청구를 다른 말로 이제 법률 해석의 청구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우리 헌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죠. 그죠? 틀렸어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불가분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 헌재법에서 재판 소원을 금지하는 취지를 이제 넓게 고려할 때 재판의 어떤 타당성을 다투는 정도에 머무르는 뭐 이런 정도의 청구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2번으로 합니다. 법률의 부존재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헌재법 68조 2항의 형법소원은 허용된다. 안 되죠. 자, 68조 1항은 됩니다. 68조 1항은 되는데 68조 1항에 헌재법 68조 1항에 자, 권리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죠. 진정입법 부작위. 그러나 68조 2항의 위헌소원은 법률이라고 법정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률의 부존재 요 개념이 이제 진정입법 부작위 개념이죠, 그죠? 진정입법 부작위 개념인데, 자, 요거는 법이 아예 없는 상태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행법에서는 존재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삼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것들은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소원을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권리소원을 통해서만 공권력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장치인 권리소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형벌에 관한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헌재법 47조 이제 그 사망 내용이죠. 그러나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 틀렸고요. 있는 날에 다음 날이죠. 다음 날로 소급을 한다. 이 길로 소급을 합니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 하루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소급 효 규정을 잘못했는데 요것도 우리가 연습했던 건데요. 좀 곤란하지만 최근에 이런 거 나온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일러드렸던 건데, 일단 헌재법 47조 2항에 가면 위헌 결정의 시적 효력 범위 요걸 이제 규정을 하면서, 자, 2항에 가면 이제 일반 규정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과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항에서는 결정이 있는 날,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요게 이제 장래효 규정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헌 결정은 이제 장래효가 있다. 요때가 있는 날이에요. 있는 날. 그날부터. 선고일부터입니다. 선고일부터 효력 상실한다. 자, 근데 이제 사망에 가면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다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그때 이제 단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당 법조항에 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르죠, 그죠? 요걸 이제 바꿔가지고 두 가지를 다 묻는 문제까지도 최근에 나왔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제1시민 당해 사건에서 요게 이제 요 문제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논리가 투철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지문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 외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소송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변호사 시험에서 이런 이제 뭐 소취하나 항소취하 문제를 단독 문제로 냈어요. 단독 문제. 그 단독 문제 중에 일부 지문인데 요걸 어떻게 끌어왔네요. 끌어가지고 이제 앉혔는데 우리 경정승진이나 이런 민소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목으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한테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속어법으로 풀어라. 요 세 가지는 정말 이 분야 공부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될 거니까 기본 소양이니까 요 소양을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묵혀자가 나왔다면은 출제 잘못한 거죠. 변시 출제한 거지. 자 보면 자 제1심 당해 사건에서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자 이 위헌소원은 위헌법원 심판하고 똑같게 재판의 전제성 요건 이런 것들이 유지되죠. 자 그러니까 그거 따지는 건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1심 당해 사건에서 위헌소원을 일단 제기했어요. 제기해가지고 위헌소원이 이제 걸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보세요. 당해 사건에 항소심을 또 제기하고 항소를 나중에 취하합니다. 항소를 취하했다. 이 항소 취하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소취하고 달라요. 항소 취하는 항소심만 실효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소취하를 행사하게 되면 이거는 소제기 전체를 취하는 거거든요. 소 자체를 그냥 원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항소심만 소급이란 말도 넣을게요. 소급해서 이제 실효되는 건데 얘는 전체의 소가 소급해서 실효가 돼요. 요 차이가 나죠, 그죠? 만약에 이제 소취하를 냈다 이러면은 소취하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소재기 1심을 포함해서 모든 소가 원래부터 없었던 걸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이라야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위헌 법률 심판 또는 위헌 소원의 대상이 비로소 될 수 있는데 재판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이제 효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떤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라는 재판 전제성 요건을 못 갖춰요. 그래서 전제성이 인정이 안 돼 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는 소취하 사례가 아니라 항소심 취하예요. 항소심 취하는 특정을 해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 특정된 부분만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즉 2심만 실효가 되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냐면 1심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봅니다. 제1심 당해 사건에서 헌재법 68조 2항의 소원을 청구했는데 다 이제 청구 먼저 했습니다. 위헌 소원을. 그래놓고 항소심을 열고 그랬다가 또 취하를 해버리네요. 오락가락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1심 내용대로 이제 확정되기 때문에 그 1심 내용이 원고 패소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이 그 자체로 이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재판의 진실성이 있겠는가? 일단 1심 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1심 판결에 적용된 1심 판결 재판 과정에 적용된 규범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어떤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이다라는 의미가 존재하기 살아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재판의 전제성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따져보셔야 돼요. 자, 패소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반대로 어때요? 승소 판결 확정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판의 진실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재심의 이익, 재심이라는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그죠? 승소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이제 재심 절차만 남아 있는데 엄격한 재심 사유를 갖는 이제 재심 절차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심 사유들이 보면 다 이제 그 불리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사유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을 뭐 뒤집을 것도 없어요. 더 유리해질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심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승소 판결이 가장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다툴 만한 어떤 청구 이익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의 재판이 내려질 경우 그 적용된 법률의 뭐 이행 결정에 따라 다른 내용의 다른 결론의 재판이 있을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만 취하되고 1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유효하게 살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 어떤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어떤 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이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재심 사유를